2부 코제트 네 번째 글입니다. 4. 고르보의 누오. 1. 고르보 선생.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외로운 산책자가 살페트리에르 변방으로 들어가 가로수 길을 걸어 이탈리아 성문 쪽으로 올라가면 마침내 파리 장안도 다 끝났는가 싶어지는 곳에 도달했다. 거기는 행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 벽지도 아니고 집과 거리들이 있는 것을 보면 벌판도 아니고 거리에 한 길처럼 수레 바퀴 자국이 있고 풀이 나 있는 것을 보면 도시도 아니고 집들이 대단히 높은 것을 보면 마을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곳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없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 누군가가 있지만 인기척 없는 곳이었고 대도시의 한 가로수길이고 파리의 한 거리이지만 밤에는 숲속보다도 더 호젓하고 낮에는 묘지보다도 더 어색한 곳이었다. 그것은 마르쉐 오슈보라는 옛 구역이었다. 이 마르쉐 오슈보는 이 마시장입니다. 이 마시장의 허물어진 네 벽을 더 지나서 퍼티방키의 거리까지 가고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채소밭을 오른편으로 끼고 가다가 거대한 비버의 집 같은 참나무 껍질 무더기를 쌓아 올려놓은 목장개를 지나고 나무 등굴과 톱밥, 대패밥 등의 무더기 위에 뚱뚱한 개 한 마리가 짖고 있고 목재가 담뿍 쌓여있는 땅을 둘러싼 울타리를 거쳐 음침하고 새까만 작은 문이 달려있고 봄철에는 꽃이 피는 이끼로 덮여있는 나지막하고 다 허물어진 긴 담을 지나고 마지막으로 가장 궁벽진 곳에 이르러 벽보 부착 금지라고 굵은 글씨가 씌어있는 낡아빠진 꼴사나운 건물 하나를 지나면 마침내 비뉴 생 마르셀 거리의 모퉁이에 도달하는데 여기는 별로 알려져 있는 곳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공장 가까이에 양쪽 정원의 담 사이로 그 당시에 한 채의 누옥이 보였는데 그것은 언뜻 보기에 초가집처럼 작은 것 같았으나 사실은 대성당처럼 큰 것이었다. 그것은 한길적으로 비스듬히 박곡만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협소해 보였다. 그의 집 전체가 가려져 있었다. 그 문과 창 하나밖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다. 이 누옥은 2층 건물이었다. 이 건물을 살펴볼 때 맨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그 문은 결코 누옥의 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창은 그것이 만약 돌담에 나 있지 않고 잘라낸 건축용 석재에 나 있었다면 훌륭한 저택의 창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이었다. 문은 아무렇게나 빠갠 장작개비들 같은 가로장들로 조잡하게 연결된 벌레 먹은 판자 조각들을 이어붙여 놓은 게 불가했다. 그 문은 단이 높은 가파른 계단과 직접 통했는데 석회칠을 한 흙과 먼지 투성이 계단은 문과 같은 넓이로 거리에서 보면 사다리처럼 반드시 올라가서 두 벽 사이의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 이 문에 뚫려있는 보기 흉한 상부는 좁은 널판 조각으로 가려져 있고 그 널판 한복판에는 세모진 창구멍이 튀어 있어서 문이 닫혀 있을 적에는 천창과 채광창 노릇을 하고 있었다. 문 안쪽에는 붓에 잉크를 찍어 두 번 휘둘러 52라는 숫자가 씌어 있고 좁은 널판 조각에는 같은 붓으로 50이라는 숫자가 휘갈겨져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망설였다. 그래, 몇 번지일까? 문 위에서는 50번지라 말하고 안쪽은 아니다 52번지다 라고 대꾸한다. 뭔지 모를 먼지빛깔 누더기 같은 것이 세모진 창구멍에 깃발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창은 크고 충분히 높았으며 그 창과 커다란 유리가 끼워져 있는 창틀이 달려 있었다. 다만 그 큰 유리는 온갖 모양으로 금이 가 있는 것을 교묘하게 종이로 발라 감추어 놓기는 했으나 그것이 도리어 눈에 띄었으며 그 창들은 경첩이 빠져서 건들건들했기 때문에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그 창을 가로지른 창살이 여기저기 빠져 도망간 곳에는 널판 조각을 세로로 아무렇게나 못질해 놓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로살 끝창이었던 것이 지금은 판자 끝창이 되어 있었다. 꾀재재해 보이는 그 문과 부수지기는 했으나 의젓해 보이는 그 창을 이처럼 같은 집에서 보는 것은 마치 어울리지 않는 두 명의 거지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이어서 둘이 함께 나란히 걸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누더기 아래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하나는 애초부터 거지였으나 또 하나는 애당초 신사였으리라 싶어지는 것과 같았다. 계단은 건물의 일부로 통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매우 널따랗고 마치 헛간을 주택으로 삼은 것 같았다.
이 건물에는 창자처럼 기다란 복도가 나 있고 그 좌우로 다양한 넓이의 방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멍가게 같은 사람이 반드시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방이었다. 이 방들은 주변의 빈터에 면해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침침하고 어색하고 힘을 걷고 음침하고 무덤 같았다. 지붕이나 문에는 틈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쌀쌀한 햇빛이나 싸늘한 겨울바람이 거기로 스며들었다. 이런 종류의 집에서만 볼 수 있는 특히 흥미롭고 인상적인 것은 거미 집이 무척 크다는 점이다. 현관문 왼편 가로수길 쪽으로 한 길쯤 되는 높이에 막아놓은 채광창 하나가 네모진 벽감을 이루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오다가다 거기에 던져놓은 돌이 가득 차 있었다. 이 건물의 일부는 최근 파괴되어 버렸다. 그러나 오늘날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아직 옛날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건물 전체는 아직 100년을 채 넘지 못했다. 100년이라면 성당으로서는 아직 청년이지만 주택으로서는 노년이다. 사람의 집은 인간의 단명의 성질을 띠고 있고 하나님의 집은 천주의 영생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 같다. 우체부는 이 누옥을 50-52번지라고 부르지만 이 구역에서는 고르보이 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명칭의 유래는 이러했다. 식물학자가 풀을 수집하듯 일화를 수집하고 사라지기 쉬운 날짜들을 피인으로 기억 속에 꽂아놓기를 일삼는 자잘한 사실들의 수입가들은 파리에 전 세기에 1770년경에 샤를레 재판소에 하나는 코르보라 하고 또 하나는 르나르라고 하는 두 검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두 사람의 성은 라퐁텐의 우화에 나오는 까마귀와 여우의 이름이었다. 그야말로 법조계의 조롱거리가 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내 약간 음절수가 안 맞는 풍자시가 법원의 복도에 퍼졌다. 코르보 선생은 서류 위에 앉아서 집행할 차압을 뿌리에 물고 있었다. 르나르 선생은 냄새에 끌려 대충 이런 얘기를 그에게 했다. 야, 안녕하시오. 두 정직한 법률가는 그러한 조롱에 거북하고 자기들 뒤에 따라다니는 폭소에 제대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어 성을 바꾸어 버리기로 마음먹고 왕에게 청혼하기로 결심했다. 때마침 한쪽에서는 교황 특파 공사가 또 한쪽에서는 라로슈 에몽의 추기경이 두 사람 다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폐하의 의전에서 침대에서 나오는 총회, 뒤발이 부인의 벌거벗은 두 발에 각각 실내화를 신기던 바로 그날 청원서가 루이 15세에게 제출되었다. 웃고 있던 임금은 계속 웃고 유쾌하게 두 주교에게서 두 검사에게로 옮아가 그 법률가들에게 그들의 성을 면제해 주었다. 아니, 거의 면제해 주었다. 왕의 윤허 덕분에 코르보 선생은 그의 성의 첫 글자에서 획 하나를 빼어 고르보라고 불렀다. 르나르 선생은 그의 성의 첫 글자 앞에 퍼라는 글자를 붙여 퍼르나르라고 불릴 수밖에 없어 코르보 선생만큼 만족해하지는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번째 성도 첫 번째 성보다 덜 비슷할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방의 전설에 따르면 그 고르보 선생이 로피탈 가로수길 50-52번지 건물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그 굉장한 창을 만든 것도 바로 그 사람이었다. 라퐁텐의 우화 첫머리를 참고로 적어둔다. 까마귀 선생은 나무에 앉아서 치즈를 뿌리에 물고 있다. 여우 선생은 냄새에 끌려 대충 이런 말을 그에게 했다. 야, 안녕하시오. 이러한 연유로 이 누옥에는 고르보이 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던 것이다. 50-52번지와 마주보고 가로수 길의 나무들 사이에 4분의 3이 죽은 크다란 너름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의 그 맞은편에 고블랭 성문 거리가 열려 있는데 이 거리는 당시엔 인가가 없었고 비포장이었고 설에 따라 푸르렀다 먼지를 둘러섰다 하는 초라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는데 이 거리는 파리 외곽의 성벽으로 똑바로 통하고 있었다. 이웃 공장의 지붕에서는 이따금 녹반 냄새가 풍겼다. 성문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1823년에는 아직 성벽이 남아있었다. 이 성문 자체는 사람의 마음의 죽음의 영상들을 던져주었다. 그것은 비세틀의 길이었다. 제국과 왕정복고 시대의 사형수들이 처형되는 날 이 길을 통해 파리에 들어왔다. 1829년경에 그 수수께끼 같은 퐁텐블로 성문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게 거기다.
사법당국이 그 범인들을 찾아내지 못한 사건으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슬픈 문제요, 풀리지 않은 무서운 수수께끼였다. 거기서 몇 걸음 더 나아가면 저 불길한 크롤러 바르브 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마치 벨로드라마에서처럼 윌 바흐가 이불이어 양치는 소녀를 천둥소리와 함께 단도로 찔러 죽였다. 또 몇 걸음 더 나아가면 생자끝 성문계에 있는 꼭대기를 쳐버린 보기 흉한 너름나무 숲에 다다르는데 그곳은 저 박애주의자들이 단부대를 감추는 데 사용한 곳으로 사형 앞에서 주춤거리면서 감히 그것을 당당히 폐지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단호히 유지하지도 못했던 상인과 시민사회의 그 비루하고 수치스러운 형장이었다. 37년 전에는 언제나 무시무시하고 거의 숙명적인 것 같은 생자크 광장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음침한 가로수 길에서도 아마 가장 음침한 곳은 오늘날에도 역시 그토록 매력 없는 그 50-52번지의 누옥이 있던 곳이었다. 시민들의 집은 25년 후에야 비로소 거기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곳은 음산했다. 거기서 사람들은 침울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둥근 지붕이 보이는 샬페르리엘의 구제원과 바로 가까이에 성문이 있는 비세트르 구제원 사이에, 다시 말해서 여자 미치광이와 남자 미치광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느껴졌다. 눈이 미치는 한 보이는 것이라고는 도살장과 성벽, 그리고 여기저기 드문드문 보이는 병사 또는 수도원 같은 공장들의 전면, 도처의 판잣집들과 떨어져 있는 벽토, 연포 같은 검고 낡은 벽과 수위 같은 하얀 새벽뿐이었다. 도처에 늘어서 있는 평행한 가로수들, 일직선으로 그은 뜻한 건물들, 납작한 건축물들, 싸늘한 긴 선들, 그리고 직각들의 서글픈 황량함, 지면의 기복도 없고 건축의 변화도 없고 높낮이도 없었다. 모든 것이 싸늘하고 규칙적이고 몹시 보기 흉했다. 균제처럼 가슴 답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균제는 곧 군태요. 군태는 곧 애수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군태는 하품한다. 고뇌의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군태의 지옥일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지옥이 존재한다면 이 로피탈 가로수의 길 한 토막이 그 길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질 무렵이면 햇빛이 사라져갈 때면 특히 겨울에 황혼의 작품이 너름나무들의 마지막 붉은 잎을 앗아갈 때면 어둠이 짙고 별빛도 없을 때면 또는 달빛과 바람이 구름 사이로 흘러내릴 때면 이 가로수길은 갑자기 무서운 것이 되었다. 직선들이 마치 무한의 토막들처럼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곳을 지나가는 자는 그곳의 수없이 많은 흉악한 그 전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토록 많은 죄악이 범해진 그곳의 정막 속에는 무언가 무시무시한 것이 있었다. 그 어둠 속에는 꼭 허방다리 같은 것이 있을 것만 같았고 어둠 속의 모든 어렴풋한 형체들이 수상해 보였고 각각의 나무 사이로 보이는 네모진 긴 틈바귀들은 묘혈 같았다. 낮은 보기 흉하고 저녁은 음산하고 밤은 험악했다. 여름에 황혼이 깃드는 무렵이면 여기저기에 노파 몇몇이 느릅나무들 아래 비에 곰팡이가 쓴 벤치들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이 노파들은 대개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구역은 예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시대에 뒤진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변모해 가고 있었다. 벌써 그때부터 그 변화를 보려고 하는 자는 급히 서둘러야만 했다. 날마다 그 전체의 어떤 부분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오늘날 그리고 20년 전부터 오를레앙 철도의 여기 거기 옛날의 성문 밖 구역 옆에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 수도의 가장자리에 기차역이 설치되는 곳은 어디고 성문 밖 구역이 소멸하고 도시가 태어난다. 민중활동의 그 대중심지 주위에서는 그 강력한 기계의 요란스러운 소리에 석탄을 먹고 불을 토하는 문명의 그 괴물 같은 말들의 숨결에 생명의 싹이 가득 찬 땅이 진동하여 입을 벌리고 인간의 낡은 주택들을 삼켜버리고 새 주택들을 내놓는 것 같다. 헌 집들은 허물어지고 새 집들이 솟아오른다. 오를레앙 철도의 역이 상페트리에르의 땅에 침입한 이래 생빅토르의 해자와 식물원 옆으로 통하는 옛날의 좁은 거리들은 역마차와 상마차, 합성마차의 물결이 날마다 서너 번씩 난폭하게 지나다니느라 뒤흔들려 어느새 집들은 좌우로 물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아주 오르면서도 말하기에는 이상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도시들에서는 태양이 남양집들을 돋아나게 하고 키워주듯이 빈번한 마차의 왕래는 거리들을 넓히는 것이 확실하다. 새로운 삶의 징후들은 뚜렷했다. 시골의 옛 구역에 더없이 황량한 가장 구석진 곳에 심지어 아직 통행인들이 없는 데까지도 포장도로가 보이고 보도들이 깔리고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1845년 7월의 어느 기념할 만한 아침 역청이 가득한 새까만 솔들이 거기서 갑자기 연기를 뿜는 것이 보였는데 바로 그날로 문명이 부르신 거리에 도착했고 파리가 생마르소 문 밖까지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었다. 2. 부엉이와 꾀꼬리의 보금자리. 장발장의 걸음을 멈춘 곳은 이 고르보인 우옥 앞에서였다. 그는 들새처럼 가장 적막한 곳을 자기 집으로 골랐던 것이다. 그는 조끼 속을 뒤져 일종의 걸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조심스럽게 다시 문을 닫고 여전히 코제트를 업은 채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꼭대기에서 그는 호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열쇠를 꺼내 또 하나의 문을 열었다. 그가 들어가서 곧 닫아버린 방은 꽤 넓은 고미다락 방 같은 것인데 마룻바닥에 맷 하나가 깔려 있었고 탁자 하나와 의자 몇 개가 갖추어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난로에 불을 피워져 인글이 보이고 있었다. 가로수길의 가로등이 이 초라한 방 안에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안쪽으로 작은 방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야전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장발장은 어린아이를 업고 그 침대로 가서 깨지 않도록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는 부시를 쳐서 촛불을 켰는데 그 모든 것은 미리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전날 밤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친절과 애정이 넘치는 황홀한 눈으로 코제트의 얼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소녀는 극도의 강자와 극도의 약자에게 밖에는 없는 저 태연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도 모른 채 잠이 들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고 있었다. 장발장은 몸을 구부리고 이 아이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9달 전에 그는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었는데 그녀 역시 막 잠들어 있었다. 그때와 같은 애절하고 경건하고 침통한 생각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코제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날이 환히 밝았는데도 어린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동짓달 태양의 희물건 햇살이 그 초라한 방의 유리창을 통해 그림자와 햇빛의 기다란 줄무늬를 천장에 아로새기고 있었다. 그때 벼랑간 무겁게 짐을 실은 채석공의 수레가 가로수 길의 차도 위를 지나가면서 다시 폭풍우가 휘몰아치듯 그 허술한 집을 흔들고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떨게 했다. 네 아주머니 하고 코제트는 벌떡 깨어나서 외쳤다. 가요 가요. 그러면서 아직도 잠이 와서 눈을 반쯤 감은 채 침대에서 뛰어내려 벽 모서리 쪽으로 손을 뻗쳤다. 어머나 빗자루가 어디 갔지?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러다가 눈을 활짝 뜨고 장발장의 빵긋이 웃는 얼굴을 보았다. 아 참 그렇지 하고 어린아이는 말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린아이들은 본래 그들 자체가 행복과 환희이기 때문에 이에 예사롭게 환희와 행복을 받아들인다. 코제트는 침대 아래에 인형 카트린이 있는 것을 보고 얼른 집어갖고 놀면서도 장발장에게 오만 것을 다 물어보았다. 여기는 어디인가? 파리는 큰 곳인가? 테나르디의 아주머니에게서 썩 멀리 와 있는가? 그녀가 되돌아오지 않을까? 등등. 갑자기 그녀가 외쳤다. 여기는 참 예쁘네요. 이건 지독히 누추한 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쓰레기질을 할까요? 하고 그녀는 이었고 말을 이었다. 놀아라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코제트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인형과 그 노인 사이에서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3. 두 불행이 섞여서 행복을 만들다. 이튿날도 날이 셀 때 장발장은 코제트의 침대 옆에 있었다. 그는 거기서 꿈쩍도 않고 기다리며 그녀가 깨어나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뭔지 새로운 것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고 있었다. 장발장은 일찍이 아무것도 사랑해 본 일이 없었다. 25년 전부터 그는 이 세상에서 외톨이였다. 한 번도 아버지나 애인이나 남편이나 친구가 되어본 적이 없었다. 형무소에서 그는 악하고 침울하고 순결하고 무식하고 사나웠다. 이 늙은 죄수의 마음은 순진무구했다. 누이와 조카들의 기억은 희미하고 가물가물하다가 마침내 거의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는 그것을 찾아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인간성이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다른 애정들도 그런 것이 있었다면 말인데 10년 속에 빠져버렸다. 코제트를 보았을 때, 그녀를 잡아 탈취하고 구출했을 때 그는 자기의 오장육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속에 있던 모든 정열과 애정이 눈을 떠 이 아이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그녀가 자고 있는 침대 옆에 가서 기쁨에 떨었고 어머니 같은 심중의 소용돌이를 느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시작하는 저 커다랗고 야릇한 마음의 움직임은 매우 막연하고 매우 부드러운 것이니까. 가련한 늙은이의 아주 새로워진 마음이여. 다만 그는 53살이고 코제트는 8살이었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 품을 수 있을 모든 사랑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일종의 빛 속에 녹아들었다. 그것은 그가 만난 두 번째 흰 빛의 출현이었다. 미리엘 주교는 그의 마음의 지평선에 미덕의 여명을 떠오르게 해주었고 코제트는 사랑의 여명을 떠오르게 해주었다. 처음 며칠은 그러한 황홀경 속에 흘러갔다. 코제트 쪽도 역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련한 어린 것이요. 어머니와 헤어졌을 때는 아직 퍽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 생각은 나지 않았다. 무엇에고 감기는 어린 포도순 같은 모든 어린아이들처럼 그녀도 사랑해보려고 했다. 그녀는 그것에 성공하지 못했다. 모두가 그녀를 뿌리쳤다. 테나르디의 부부도 그들의 아이들도 또 다른 아이들도 모두 그녀는 개를 사랑했으나 개는 죽어버렸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하기도 처량하거니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8살 된 그녀의 마음은 쌀쌀했다. 그것은 그녀의 탓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없는 것은 결코 사랑하는 능력이 아니라 슬프다. 그것은 가능성이었다. 그러므로 첫날부터 그녀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 노인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환희를 느꼈다. 노인은 더 이상 그녀에게 늙었다거나 가난하다는 인상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장발장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 누추한 집을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야말로 서광, 유년, 청춘, 희열의 효과다. 땅과 생활의 새로움도 그것에 무언가 관계가 있다. 고미다락방에 비치는 행복의 영롱한 빛처럼 즐거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들은 모두 그렇게 우리들의 과거에 하나의 푸른 다락방을 가지고 있다. 자연은 50년의 차이를 두고 장발장과 코제트 사이에 깊은 간격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간격을 운명은 메워버렸다. 운명은 나이로는 다르지만 불행으로는 비슷한 이 뿌리 뽑힌 두 사람을 갑자기 맺어주고 그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묶어주었다. 아닌 게 아니라 양자는 서로 보충해주고 있었다. 코제트의 본능은 하나의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마치 장발장의 본능이 하나의 어린 아이를 찾고 있었듯이 서로 만나는 것, 그것은 서로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두 손이 맞닿은 신비로운 순간에 이 두 손은 꼭 붙어버렸다. 이 두 영혼이 서로 보았을 때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알아보고 서로 꼭 껴안았다. 아래의 낱말들을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하는 말인데 무덤의 벽에 의해 모든 것과 격리되어 코제트가 고아인 것처럼 장발장은 호랍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한 처지에서 장발장은 천사같이 코제트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사실 세월의 깊은 숲속에서 어둠 속에서 장발장의 손이 코제트의 손을 잡았을 때 코제트가 받은 신비로운 인상은 환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이 어린아이의 운명 속에 이 사나이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도래였다. 게다가 장발장은 은신처를 잘 골라놓았다. 그는 거기서 거의 완전 무결하다고 할 만한 안전 속에 있을 수 있었다. 그가 코제트와 함께 차지하고 있던 작은 방이 딸린 방은 가로수 길 쪽으로 트인 창이 붙어 있던 방이었다. 이 창은 이 집의 유일한 것이었으므로 옆에서도 앞에서도 이웃 사람의 눈은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었다. 이 50-52번지의 아래층은 일종의 황폐한 흙간으로 채소 장소들의 곳간으로 쓰이고 있었고 위층과는 아무런 통로도 없었다. 위아래층 사이의 마룻바닥엔 뚜껑문도 계단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이 누옥의 횡격막 같았다. 2층에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방과 몇 개의 고미다락방이 있었는데 고미다락방 하나에만 노파 한 명이 살면서
장발장의 집안 심부름을 해주고 있었다. 그 밖의 모든 방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이 노파는 명색이 셋집 주인이었으나 사실은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 집을 크리스마스 날 그에게 빌려주었다. 그는 노파에게 자기는 연금으로 살고 있는데 스페인의 공채에 손을 댔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손녀딸과 함께 살러 온 것이라고 말했으며 6달분 방세를 미리 지불하고 앞서 본 것처럼 두 방의 가구를 갖추어 놓도록 노파에게 부탁해 두었다. 그들이 도착한 날 저녁 이 노파가 난로에 불을 피우고 모든 준비를 해놓았다. 몇 주가 지나갔다. 이 두 사람은 이 보잘것없는 누추한 집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코제트는 새벽부터 웃고 제잘거리고 노래했다. 어린아이들도 새들처럼 그들의 아침 노래가 있다. 이따금 장발장은 코제트의 빨갛게 얼어터진 자그마한 손을 잡고 거기에 입을 맞추었다. 가엾은 어린아이는 늘 맞는 것이 버릇이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주 부끄러워서 도망가 버렸다. 때때로 그녀는 정색을 하고 제 작은 검은 드레스를 들여다보곤 했다. 코제트는 더 이상 누더기를 입고 있지 않았고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빈궁에서 나와 삶에 들어가고 있었다. 장발장은 그녀에게 읽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글자를 하나하나 주어 읽히면서도 이따금 그는 자기가 형무소에서 읽기를 배운 것은 악한 짓을 하려는 생각에서였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한 어린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 때면 늙은 죄수는 생각에 잠긴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 그는 하늘이 미리 정해놓은 뜻을 사람 아닌 누군가의 의지를 느끼고 명상에 빠져들었다. 좋은 생각들도 나쁜 것들처럼 그것들의 심년이 있다. 코제트에게 읽기를 가르치고 그녀를 놀게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발장의 생활의 거의 전부였다. 게다가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를 드리게 했다. 코제트는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는 몇 시간이고 코제트가 인형에게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는 것을 바라다보고 제잘거리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부터 인생은 재미가 넘쳐 흐르는 것 같고 사람들은 착하고 올바른 것 같았으며 그는 그의 생각 속에서 더 이상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탓하지 않았고 이 아이한테서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자기가 아주 늙어 빠지도록 살아서는 안 될 아무런 이유도 보지 못했다. 그는 매력적인 빛에 의해 밝게 빛나듯이 코제트에 의해 밝게 빛나는 하나의 미래 전체가 자기 앞에 있음을 보고 있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이기적인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이따금 그는 코제트가 아름다워지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 일종의 기쁨을 느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내 온전한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인데 코제트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장발장이 처해있던 상황에서 그가 꾸준히 선행을 하기 위해 그러한 보급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게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그는 최근에 인간들의 악의와 사회의 비참함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았는데 그 각도는 불완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진실의 일면밖에 팡틴 속에 요약된 여자의 운명, 자베르 속에 구현된 공권 밖에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형무소로 되돌아갔었는데 이번에는 훌륭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새로운 쓰라림을 톡톡히 맛보았다. 그는 또다시 혐오와 피로에 사로잡혔다. 주교의 기억 자체도 후일 혁혁하고 당당하게 다시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어떤 때는 사라질 뻔했는데 결국 그 거룩한 기억은 약해져 가고 있었다. 장발장이 낙담하여 다시 타락하기 직전에 잊지 않았는지 누가 알랴. 그는 사랑했고 다시 강해졌다. 오호라, 그도 역시 코제트와 마찬가지로 비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지켰고 그녀는 그를 굳건하게 해주었다. 그의 덕택으로 그녀는 인생에서 걸어갈 수 있었고 그녀의 덕택으로 그는 덕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다. 그는 이 아이의 버팀이었고 이 아이는 그의 거점이었다. 오, 운명의 균형을 헤아릴 수 없는 기막힌 신비여. 4. 셋집 주인이 본 것. 장발장은 조심성 있게 낮에는 결코 밖에 나가지 않았다. 매일 저녁 땅거미가 질 무렵에 한두 시간 산책을 했는데 때로는 혼자서 흔히 코제트와 함께 가장 호젓한 가로수길에 보도를 찾아다니거나 해가 질 무렵에는 성당들에 들어갔다. 그는 보통 가장 가까운 성당인 생메다르에 갔다. 그가 코제트를 데리고 가지 않은 때 그녀는 노파와 함께 있었다. 하지만 노인과 함께 나가는 것을 어린아이는 기뻐했다.
그녀는 인형 카트린과의 황홀한 대면보다는 노인과 함께하는 한 시간을 더 좋아했다. 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코제트는 매우 쾌활한 아이가 되었다. 노파는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쇼핑도 했다. 그들은 언제나 뿔은 조금 피웠으나 퍽공공한 사람들처럼 검소하게 살았다. 장발장은 첫날의 가구를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코제트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유리 끼운 문을 창이 없는 문으로 갈게 했을 뿐이다. 그는 여전히 누런 프로코트와 검은 바지에 흰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난뱅이로 착각했다. 이따금 친절한 부인네들이 뒤돌아보고 1수짜리 동전을 주는 일도 있었다. 장발장은 그 동전을 받고 공손히 인사했다. 때로는 동냥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그는 아무도 자기를 보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다 보고 그 불쌍한 사람에게 살짝 다가가서 그의 손에 한 양의 돈을 흔히 한 잎의 은화를 놓고는 얼른 물러서곤 했다. 그것은 그에게 이롭지 않은 일이었다. 그 구역에서 그는 적선하는 거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셋집 주인 할머니는 인상이 고약한 여자였는데 늘 이웃 사람을 호시탐탐 엿보는 사람으로 장발장의 동정도 몰래 자세히 살펴봤다. 그녀는 귀가 좀 멀었는데 그 때문에 그녀는 수다스러워졌다. 이가 다 빠져 위아래로 하나씩 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것을 노상 맞부딪혔다. 노파는 코제트에게 여러 가지 것을 물어보았으나 코제트는 몽페르메우에서 왔다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이 엿보기 좋아하는 여자는 장발장이 심상치 않은 얼굴을 하고 이 누옥의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방들 중 하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늙은 고양이 같은 발걸음으로 그를 따라가 바로 곁에 있는 문틈으로 그에게 들키지 않게 그를 살펴봤다. 장발장은 아마 더 조심을 하기 위해서 그 문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노파가 보니 그는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서 갑 하나와 가위, 실을 꺼내고 이어 자기 프로코트 한 자락에 안을 타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누르스름한 종이 한 조각을 끄집어내어 펼쳤다. 노파는 그것이 1000프랑짜리 지폐인 것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노파가 1000프랑짜리 지폐를 본 것은 생전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였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달아나 버렸다. 잠시 후에 장발장은 노파에게 와서 그 1000프랑짜리 지폐를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것은 어제 받은 반년분의 연금이라고 덧붙였다. 노파는 생각했다. 어디서 받았을까? 저분은 어제 저녁 6시에야 외출했는데 그런 시간에 국고가 열려 있을 리는 만무한데. 노파는 지폐를 바꾸러 가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해보았다. 이 1000프랑짜리 지폐는 온갖 억척과 꼬리가 붙어서 비뉴, 생마르셀 거리의 수다스러운 아낙네들 사이에 많은 놀라운 화제를 낳았다. 그 후 어느 날 장발장은 쥐고리만 입고 복도에서 톱으로 장작을 키우고 있었다. 노파는 방 안에 있었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녀 혼자였고 코제트는 장작이 톱에 키워지는 것을 흥이 나서 열심히 보고 있었다. 노파는 프로코트가 못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뒤졌는데 오다는 다시 꿰매져 있었다. 노파는 주의 깊게 그것을 만져보았는데 옷자락과 소매의 겨드랑이 속에 두꺼운 종이가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마 또 다른 1000프랑짜리 지폐들이라. 그녀는 뜻밖에도 호주머니들 속에 오만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보았던 바늘과 가위, 실뿐만 아니라 큼직한 지갑, 매우 큰 칼, 그리고 수상하게도 다양한 빛깔의 여러 개의 가발이 있었다. 프로코트의 그 어느 주머니고 모두 무슨 불의의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것 같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누옥의 주민들은 그렇게 그의 겨울의 마지막 날들에 이르렀다. 5. 땅바닥에 떨어진 5프랑짜리 동전의 소리. 생마다르 성당 가까이에 버려진 공동 우물가의 돌 위에 한 가난한 사나이가 쪼그리고 있었는데 장발장은 쾌히 그에게 적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사나이 앞을 지나갈 때 몇 푼씩 돈을 주지 않는 일이 별로 없었다. 이따금 그는 그에게 말도 걸었다. 이 거지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를 경찰 끈앞을이라고 했다. 그는 75살의 늙은 교회직이었는데 줄곧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장발장은 코제트도 동반하지 않고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거지가 여느 때와 같은 자리에 막 켜진 가로등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나이는 거의 버릇대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았고 몸을 완전히 구부리고 있었다. 장발장은 그에게 가서 평소대로 그의 손에 동량을 주었다. 거지는 벼랑간 눈을 들고 장발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얼른 머리를 수그려버렸다. 그 동작은 번개 같았다. 장발장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가로등 불빛에 언뜻 본 그 얼굴은 늙은 교회지기의 평화롭고 경건한 얼굴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아는 얼굴인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어둠 속에서 호랑이와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화석처럼 굳어져서 머뭇거리고 감히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그냥 있지도 못하고 달아나지도 못하고 거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거지는 누더기를 둘러쓴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으며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 이상야릇한 순간에 장발장이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본능, 아무도 신기로운 보존 본능 때문이었으리라. 거지는 다른 날과 똑같은 키에 똑같은 누더기를 걸치고 똑같은 외모를 하고 있었다. 채!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내가 미쳤군. 내가 꿈을 꾸고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도 몹시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그가 보았다고 생각한 그 얼굴이 자벨의 얼굴이었다고는 감히 자기 자신에게도 시인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 일을 곰곰이 다시 생각하면서 그는 그 사나이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들게 하기 위해 무언가 좀 물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이튿날 해그름에 그는 또다시 거리로 갔다. 거지는 제자리에 있었다. 안녕하시오 노인장 하고 장발장은 그에게 돈 한 푼을 주면서 과감하게 말했다. 거지는 고개를 들고 구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고맙습니다. 친절하신 어르신. 그것은 확실히 그 교회직이었다. 장발장은 완전히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웃기 시작했다. 아니, 내가 거기서 자베르를 보았다고?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럴 수가. 나도 이제 눈이 어두워져 가는가? 그는 더 이상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저녁 6시나 되었을까? 그는 자기 방에서 코제트에게 큰 소리로 더듬더듬 글을 읽게 하고 있었는데 누구의 문이 열리더니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에게 이상해 보였다. 이 집에서 홀로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노파는 초를 아끼려고 밤이 되면 언제나 곧 잠자리에 들었다. 장발장은 코제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파가 탈이 나서 약국에 갔을지도 모른다. 장발장은 귀를 기울였다. 발걸음은 무겁고 남자 발걸음 같은 소리가 났다. 하지만 노파는 평소 투박한 구두를 신고 있었던 데다가 늙은 여자의 발걸음처럼 남자의 발걸음과 비슷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장발장은 촛불을 불어 꺼버렸다. 그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분 좋게 잘 자거라 하고 말하면서 코제트를 잠자리로 보냈는데 그가 그녀의 입에 입을 맞추는 동안 발소리는 그쳤다. 장발장은 말없이 움직이지 않고 등을 문 쪽으로 돌리고 꿈쩍도 않고 의자에 앉아서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가 소리를 내지 않고 몸을 돌려 방문 쪽으로 눈을 들었을 때 그는 자물쇠 구멍으로 한 줄기 불빛을 보았다. 그 불빛은 문과 벽 사이의 어둠 속에서 불길한 별처럼 보였다. 분명히 거기서 누군가가 손에 촛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몇 분이 흘렀고 불빛은 가버렸다. 다만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그는 문에 와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이 신발을 벗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장발장은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 몸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날이 셀 무렵 피로해서 졸고 있다가 복도 안쪽의 어떤 고미다락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잠을 깼고 이어 간밤에 계단을 올라왔던 사나이의 발소리와 똑같은 발소리를 들었다. 그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자물쇠 구멍에 눈을 갖다 대는데 자물쇠 구멍이 꽤 컸기 때문에 간밤에 이 누옥에 들어와 그의 문 앞에서 엿듣던 어떤 인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것은 과연 한 남자였는데 이번에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장발장의 방 앞을 지나갔다. 복도가 아직 너무 어두워서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으나 그 사나이가 계단에 이르렀을 때 바깥에서 비치온 한 줄기 밝은 빛이 그림자처럼 그의 윤곽을 그려냈고 장발장은 그것을 뒤에서 온전히 보았다. 그 사나이는 키가 크고 긴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겨드랑이에 곤봉 하나를 끼고 있었다. 그것은 자베르의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 장발장은 가로수 길 쪽의 창으로 그를 다시 보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창을 열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인데 그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 사나이는 하나의 열쇠로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듯 들어왔던 것이 명백했다. 누가 그에게 그 열쇠를 주었을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아침 7시에 노파가 청소를 하러 왔을 때 장발장은 날카로운 눈철로 그녀를 쏘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착한 여자는 여느 때와 같았다. 쓰레기를 하면서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간밤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를 아마 들으셨겠지요? 그 시기에 그리고 그 가로수길에서 저녁 8시라고 하면 가장 캄캄한 밤이다. 말이 낯으니 말인데 사실 그렇소 하고 그는 더없이 자연스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대체 그게 누구였소? 이 집에 새로 새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고 노파는 말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지요? 잘은 모르겠어요. 뒤몽이라든가 도몽이라든가 어쨌든 그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 뒤몽 씨는? 노파는 족제비 같은 작은 눈으로 그를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래요. 어르신처럼. 그녀는 아마 아무 의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발장은 거기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것을 간파한 것 같았다. 노파가 떠났을 때 그는 장롱 속에 있던 약 100프랑의 돈구름이 하나를 만들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을 했지만 5프랑짜리 은전이 손에서 떨어져 마룻바닥 위에서 큰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해가 질 무렵에 그는 밖으로 나가서 가로수 길을 여기저기 유심히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가로수 길에는 전혀 행인이 없는 것 같았다. 사람이 거기 나무들 뒤에 숨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는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 이리 온 하고 그는 코제트에게 말했다. 그는 코제트의 손을 잡고 둘이서 나갔다.